안녕하세요. 영화 잘 보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응 좋은 관객들이 있다니.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프로젝트 38의 조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는 역시 같이 프로젝트 38로 활동하고 있는 소희정 선생님, 신예경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영화제 첫날이고 첫 상영이었는데요. 이제 영화제에서 그래도 짧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 전쟁과 여성 영화제는 프로젝트 38에서 이제 주최하고 주관한 그런 영화제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어쨌든 영화제를 할 수 있게 된 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에서 또 지원을 해주셔서 의미 있는 영화제를 이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혹시 연구소에서 잠깐 이 연구소에서 오신 쑥스러워하시는 박수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런 민간 단체를 지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에서 굉장히 많은 직접적인 연구 활동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웹진 결이라고 하는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관련된 이제 젠더 이슈나 아니면은 이제 성폭력 이슈 같은 그런 문화 관련된 그런 글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방문해 주셔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에 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있으니까 방문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연구소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작은 영화제이다 보니까 영화제를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와 그리고 또 연대 국문과 네 죄송합니다. 연구소 이름이 워낙 길어서요. 연대 국문과, 한국어문 미래선도, 글로벌 인재 양성교육연구단에서 저희 영화제 더 풍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굉장히 사실은 적은 인원으로 저희 3명이랑 그 다음에 또 홍아령 선생님까지 이렇게 거의 4명이서 지금 영화제를 하느라고 엄청 저희도 이제 오랜만에 이런 영화제를 하느라 되게 버벅거리고 그랬는데 인디스페이스 지금 이제 저희 영화 상영하고 있는 독립영화 전용가 인디스페이스랑 그다음에 타임앤스페이스 그리고 미디액트에서도 저희가 또 영화를 치를 수 있게까지 되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네, 소희 선생님이 잊지 않도록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앞에 디자인 저희 영화제 전체 컨셉 잡아주시고 디자인해 주신 어라우드 랩 디자이너 2분이 와 계신데요. 저희 진짜 꼭 한번 소개를 하고 싶어서 잠깐만 네, 미리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왜냐면 저희가 진짜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계속 친환경적인 홍보물을 제작을 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라스틱을 가능한 쓰지 않기 위해서 광목천 물론 그렇다고 해서 환경 보호를 하는 건 아니지만요. 제작하는 순간 이미 이제 저희가 이렇게 된 거지만 어쨌든 가능한 줄일 수 있도록 광목천에 이제 제작을 하는 거나 여러모로 정말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박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토크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첫 영화로 이제 이 영화를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도 이제 생각지도 좀 못하다가 이렇게 여러 기획회의나 이제 자문회의를 하면서 이제 이 영화 이야기를 듣고 뭔가 좀 첫 영화는 저희 셋이서 그래도 이 주제가 무거우니만큼 전쟁과 여성이라고 하는 주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무겁고 다가가기가 조금 힘든 주제인데 그러니만큼 좀 가볍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재미있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여러 좀 입체적으로 다가가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뭘까 이제 고민을 하던 와중에 이제 이 영화를 저희가 추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영화는 2015년에 개봉을 한 영화이고 이혜영 감독님이 이제 올해도 사실은 거의 비슷한 주제는 아니지만 같은 이제 경성 시대를 다룬 이제 유령이라고 하는 유령은 경성의 여성 독립
운동가들을 이제 다룬 이한희 배우와 그다음에 박소담 배우 주연의 이제 영화인데요. 사실 이 영화를 보시고 그 영화를 보시거나 아니면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 이혜영 감독님 혹시 경성상부작 만들려나? 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수도 있을 텐데 이 영화를 딱 이야기해 주셨을 때 저도 사실 오래전에 봐서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이 영화를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이야기해 보면 정말 재밌겠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얘기하는 게 재밌다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긴 하지만 뭔가 이 어떤 그 흔히 말하는 되게 전형적인 피해자 서사에서 좀 벗어난 다른 이야기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오히려 판타지이기 때문에 다르게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짚어줄 수 있겠다. 그리고 장르 영화로 이런 역사 문제, 피해자의 역사 문제를 다룬다는 건 또 어떤 걸까라고 하는 걸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 영화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질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좀 뭐 두 분 선생님 좀 직접 인사 부탁드리고 네, 늦었지만 이제 와서 네, 이제 와서 늦었지만 인사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뭐 다 보셨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어떻게 또 새롭게 보시니까 아마 발견하게 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간단한 좀 감상평 좀 네, 하면서 좀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되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말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마이크 잡은 프로젝트 38의 소희정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 이제 시간표 짜면서 고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금요일이고 오후니까 많이 안 오실 거다. 그러면 텅 빈 극장에서 우리끼리 놀자 이러면서 이제 잡기는 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은 경성학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었던 작품이에요. 제가 이혜원 감독님 작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천하장사, 마돈나도 좋아했고 페스티벌은 진짜 아무도 안 보셨을 텐데요. 네, 페스티벌은 논문도 쓰고요. 제가 사실 제일 재미없게 본 게 독전이었는데, 네, 독전만 엄청나게 이제 흥행을 해서,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독전을 봤을 때는 그런 건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남자를 예쁘게 찍는 감독의 등장. 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국에 그런 감독 둘 있잖아요. 변성현이랑 이혜영 이렇게 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헌트를 봤을 때는 그런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정재가 아무리 정우성을 사랑을 해도 변성현이 설경구를 사랑하는 것과 이혜영이 누구죠? 류준열보다 더 사랑했었던 건 네, 조진웅을 사랑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조진웅을 사랑하는 걸 따라갈 수가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경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재밌게 봤는데 흥행으로는 35만 정도밖에 안 들어서 말하자면 망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영화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는 홍보한 것과 관객들이 가지게 되는 어떤 기대와 영화가 사맞지 않았다. 그래서 박보영과 박소담이 등장하는 소녀 유령 영화를 기대하고 왔다가 갑자기 SF를 보게 됐을 때의 당혹스러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에 이제 오늘 토크를 준비를 하면서 영화를 보면서 했었던 생각은 너무 다층적인 레이어를 깔고 있는 영화여서 이게 한국의 일반 관객들에게 다가가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영화를 위안부 서사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포스트 휴먼이 등장하는 SF 영화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등장한 여성 서사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퀴어 영화로 해석하는 이런 다층적인 레이어들을 잘 종합해서 우리가 좀 소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미끄러졌던 부분일 테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봤었던 것 같습니다. 심혜경이라고 합니다. 또다시 인사로 네, 들어가고 있는데, 네, 아니 저보고 프로젝트 38을 간략 소개하라고 하더니 영어로 훅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미 네, 프로젝트 3편 소개하기는 좀 그런데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굉장히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영화로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제 영화 얘기를 좀 하자면 그 좀 전에 이제 소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봤을 때 그 실망한 그 관객 바로 그게 그것이 나다. 이 영화 멍미 정말 저 이렇게 느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사실 SF나 판타지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인간 말고 이제 비인간을 다양하게 그리는 그런 존재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이 스타일리시하게 호러물이 이제 그 소녀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기숙학교라는 공간, 한정된 공간에서 약간 이렇게 퀴어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영화인가 보다라고, 그러니까 기대가 딱 있었는데 그 기대를 가면 갈수록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내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영화가 가버리다 보니까 영화가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다른 쾌락들을 발견하기에 앞서서 나의 기대가 계속 배반되는 것에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상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아마 관람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영화 하자고 했을 때 별로던데? 그래서 사실은 많이 반대를 했는데 보고 보면 볼수록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영화는 정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그다음에 식민지 시대의 그 자발적인 어떤 선택과 그다음에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사이의 어떤 복잡한 레이어를 이 국가와 그다음에 식민지인 사이의 그 간극까지도 굉장히 복잡하고 다채롭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은유적으로 굉장히 표현을 잘했구나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 시대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알고 있고 정보를 알면 알수록 사실 엄청난 팁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이렇게 많은 얘기를 혹은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담고 있어서 그게 또 어떤 장르적인 어떤 쾌락을 기대하고 온 관객들에게는 버거웠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굉장히 또 엄청나게 풍부한 그런 층위를 가진 영화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토크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또 논문을 우르르 서로 공유하면서 엄청난 논문들을 이제 공유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또 여성 캐릭터, 그 다음에 능동적인 여성 캐릭터나 소녀성, 그 다음에 장르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는 텍스트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논문이 생각보다 꽤 있는 편입니다. 그렇게 관객들이 많이 안 든 영화고, 네. 치고는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이해영감이 와 계신 건 아니겠죠? 끊임없이 흥행이 실패한 영화라면 굉장히 주목을 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영화는 정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굉장히 흥미를 엄청나게 찾아낼 수 있는 영화다. 네, 그래서 그런 레이어들을 좀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토크 제목을 하나로 딱 문장으로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키워드를 이제 나열하게 되었는데 레즈비안 섹슈얼리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의 소녀라고 하는 개념과 일제 강점기라는 맥락을 다룰 수 있는 강제 동원, 그리고 이제 포스트 휴먼까지 함께 아울러서 말할 수 있는 전쟁 병기, 이렇게 세 개의 키워드들을 이제 던져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할 건데요. 네.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듯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마지막에도 관객분들한테 질문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하신 분들에게는 선물도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먼저 좀 지금 여러 가지 사실은 제목에서도 보다시피 이 영화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길 키워드들을 좀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소녀다움, 소녀성이라고 하는 것 먼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길로서. 그래서 이 영화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두 분 다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되게 영화적 야심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여러 영화들의, 그러니까 되게 여러 영화들의 개본에 있고 사실 굉장히 여러 영화들이 직접적으로 좀 참조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이게 역사를 그때 당시에 식민지 조선의 역사를 알면 할수록 이 영화가 풍부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다른 장르 영화들의 계보들을 알면 알수록 굉장히 좀 풍부해지기도 하는 할 말이 좀 많은 영화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뭐 여고괴담 같은 여학교 레즈비언물 굉장히 전통이 있죠. 네. 제복 입은 처녀들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전통적인 그 기숙사 여학교 레즈비언물 그리고 눈길이나 귀향 같은 역시 그 짝패가 나오는 두 명의 소녀들이 같이 나오고 여기 영화에서도 나오다시피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제 이 일본군 위안부의 어떤 귀향서사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뭐 연대서사, 여성 연대서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캐리 같은 그런 소녀들의 섹슈얼리티를 통해서 이제 일종의 괴물, 소녀 괴물을 만드는 호러 영화 그리고 에반게리온 같은 세카이게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소녀 병기, 그러니까 소녀 병기들. 그러니까 전쟁에서 사실은 일본 영화들 굉장히 좀 애니메이션들 흥미로운 게 되게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전쟁 병기로 이제 많이 내세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의 사실 공통점을 보면 바로 이 소녀성, 소녀들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활용하고 있는가, 그 형상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이미지들이 이제 재현되고 있는가라고 하면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소녀들은 단순히 그냥 막 뭔가 발랄하고 막 잠재성이 엄청나고 이런 소녀들뿐만 아니라 늘 언제나 규제와 규율 내에 억압된 어떤 시기 내에 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된 특징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영화에서 뭐 소녀성을 그리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두 분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본인 다 하고 나한테 네. 갑자기 하라고 하면 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했던 각 영화들 레퍼런스 중에 사실은 이 에일리언의 일부도 사실은 이제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괴물 과학 실험체를 굉장히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계열들. 또 여러분들 아마 마녀라고 하는 한국 액션 영화 같은 것들도 보셨을 텐데 이제 그런 데서도 볼 수 있는 소녀. 이 소녀라고 하는 존재가 일단 아직까지 뭐랄까 이 시스템 내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보다 아주 훨씬 시스템을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훈육이 필요한 가능성의 존재.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있는 가능성들을 이제 이 시스템 여기서는 이제 뭐 국가, 정부 뭐 그런 게 되겠죠. 이제 식민지의 황국 식민으로 기르고자 하는 그 욕망. 하지만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들을 키워내기 바로 그 직전 이 가능성을 발견해서 우리 시스템에 굉장히 필요한 무기로 만들려고 하는 그 지점을 굉장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영화들이 소녀성에 주목하는 건 그 아직까지 뭔가 결정되지 않고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그 장르에서 이 소녀성을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직 이성애를 체화하지 않은 그 상태로서의 퀴어성 같은 걸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또, 뭐랄까, 소년이 훨씬 쉽게 시스템 내에 포함이 아주, 훨씬 어린 단계부터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소년은 사실은, 배제되기도 하잖아요. 배제되기도 하고,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또 철저하게, 또 완벽하게 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소년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지만, 소년은 그거를 그 경계에서 시스템이 확 흡수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 영화에서도 그러한 가능성과 위험과 배제와 경계에 있는 존재로서의 소녀성을 이 영화가 굉장히 잘 포착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위반하거나
그다음에 뭐가 공포나 환타지나 이런 영역에서 소녀를 활용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사춘기를 지나가는 소년과 소녀를 다루는 방식이 대중영화에서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혀 그러니까 몽정한 소년이 공포스러워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보편 인간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년의 섹슈얼리티가 위협적인 것으로 그려지진 않지만 소녀의 섹슈얼리티는 언제나 굉장히 위협적인 것으로 그려지게 되는, 왜냐하면 가부장제 사회에서 상상할 때에 소녀가 월경을 하고 혹은 피를 흘리고 그래서 이후에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는 어떤 존재로 선장해 갈 때 이 과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을 때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그려지고, 그래서 어떤 식의 영능을 가지게 된다라는 공포 안에서 엄청난 파워를 발휘하게 된다라는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공포 영화에서 굉장히 유구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언급하셨던 것처럼 캐리 같은 영화를 보면 초경과 더불어서 염력을 가지게 되고, 염력을 가지게 된 이제 소녀가 모든 걸 자기를 괴롭힌 존재들을 이제 초토화시켜 버리는 이런 식의 호러가 펼쳐진다고 한다면, 경성학교 안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순화된 방식으로 그 피 흘리는 여성의 이미지가 좀 사용되고 있다라는 고민은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경을 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폐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각혈을 하게 될 때 그 피 흘리는 소녀의 어떤 이미지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서 두 가지가 같이 발현되기 시작하거든요. 이 작품에서는 하나는 레즈비언 섹슈얼리티이고 하나는 완전히 괴물화된 시체로서의 병기로서 성장해가는 이 두 가지 전환. 그래서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레이어를 쌓아놓은 게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전환기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완전히 포획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학교에 가둬놓고 그 잠재성을 키워주려고 하지만 사실 세 가지 경로에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하나는 퀴어 섹슈얼리티가 발현되는 방식, 그래서 괴물적인 신체와 퀴어 섹슈얼리티가 연결되는 법, 그다음에 시스템이 컨트롤할 수 없는 괴력을 가지게 되는 것,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서 좀 흥미롭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참조하고 있으면서 이게 근데 왜 캐리처럼 모든 걸 초토화시키는, 그러니까 그 갇혀진 학교를 나와서 부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에 갇혀버리는 방식으로 끝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공포 영화의 계보 안에서 사실 이 작품을 조금 더 보자면 훨씬 더 닮아 있는 영화는 저는 여고괴담 시리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여고괴담 시리즈하고 이 경성학교가 겹쳐지는 것은 훈육공간으로서의 학교가 등장한다라는 것이고, 사실 이 경성학교를 보면 모여있는 여학생들, 소녀들이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잠재태로 등장하잖아요. 그 잠재태로 등장을 해서 국가가 원하는 어떤 식의 이제 노동력 내지는 병기로 키워내고 싶어 하지만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도 한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저는 이 학교라는 공간 안에 들어있어서 아직 그 가능성이 발휘되지 않은 존재로서 소녀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레즈비언으로 그린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성애 중심적인 사회의 상상력도 같이 작동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여고괴담 시리즈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교문 밖으로 나가면 갑자기 이성애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레즈비언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도 교문 밖으로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일 이상하게 등장을 했었던 영화가 4편 목소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김서영 씨가 이제 레즈비언으로 등장하면서 또 엄청난 팬덤이 생기기도 했었던 그런 영화인데, 유령이 된 레즈비언 학생이 학교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학교의 담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도 밖으로 못 나가거든요. 그런데 학교 밖에서 뭔가 자기의 섹슈얼리티를 드러내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 이성애자들로 그려져서 남자애들이랑 연애하고 수영장도 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늘 언제나 아직 다 되지 않은 어떤 존재로서의 레즈비언, 그리고 10대일 때까지만 너희들은 레즈비언일 것이고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이성애자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방식으로서의 어떤 학교라는 공간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이제 재현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10대 레즈비언을 이성애 중심 사회가 약간 모해화하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고민 같은 것도 좀 하게 되는 거죠. 조인 선생님 하실 얘기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요. 그냥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설명하지 않고 그냥 막 붙여서 넘어가는 그런 지점들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야기한 뭐 그런 여학교, 그 다음에 이제 10대 소녀 시절로 이제 레즈비언 섹슈얼리티를 한정짓는 거. 최근에 와서는 이제 한국 영화도 분명히 이제 뭐 서구 영화들은 오래전부터 이제 달라졌고, 사실 이제는 한국 영화들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제 잠재태, 뭐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야기하신 내용 거의 미성숙에 가까운, 이제 성장하지 못하거나 혹은 현실화되지 못하는, 아직 뭔가 되지 못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간으로 가둬둔 것처럼 이제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 그거를 이렇게 이 영화에서는 막 그거를 이제 일본군 위안부 혹은 뭐 정신대, 근로정신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분명하게 뭐 그게 알레고리든 상징으로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뭐 지금에 와서는 또 최근에 몇 년간, 한 5, 6년간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여러 이제 영화들, 장르영화들부터 다큐멘터리까지 사실은 그 굉장한 소녀 시절로만 제한적으로 이제 그려지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은 다음에 이제 그런 영화들이, 좋은 영화들이 나왔지만, 사실 오랫동안 또 소녀상으로만, 소녀 시절로만 그려지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영화에서는 사실상 같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붙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의 소녀상에 대한 어떤 전형적인 재현과 그다음에 레즈비언 섹슈얼리티의 이런 소녀 시절로만 제한되게 그려졌던 것이 이 영화에선 도대체 어떻게 붙여놓은 건지 좀 약간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이 제목, 저희 토크 제목을 보고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는 제목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 영화에서 지금 하나도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왜 이 제목을 붙였을까? 그 생각을 좀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아마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이 영화는 일본군 위안부 영화와 다 거의 같은 영화죠. 이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그게 구성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영화가 상정하고 있는 내용들도 다 그런데, 우리 영화제가 사실 전쟁과 여성 영화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전쟁은 나오진 않아요. 그쵸?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 영화는 1938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식민지 뭐 역사를 쭉 읊을 건 아니지만, 뭐 31년부터 만주 사변이 벌어지고 37년에 중일 전쟁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41년부터 이제 전쟁이 이제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면서 격화되는데, 이제 37년, 38년이 되면 이제 뭐 중일 전쟁이 생기고 하면서 총동원이 벌어지게 되죠. 이제 징병은 41년, 징병제는 41년, 1년, 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일단 본토의 한국 시민들 뿐만 아니라 이 식민지에 있는 이등 식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 영화 안에 사실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전쟁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성은 일본 본토에서도 사실 법적인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쟁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야 할 때, 일단 첫 번째 이 남성 그 시민을 군인으로서 사용한 이후에, 그 이후에 필요한 인력들을 어떻게 전쟁에 동원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안에
굉장히 잘 들어 있는 거죠. 일단 그 다음에는 일본 여성들을 총무 부인이라고 해서 이제 모성 담론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 뒤에서 물자를 대고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들이든 간 다음에 또 다른 군인을 낳고 기르고 교육시키고 가정 경제를 이제 활발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노동과 뭐 생산과 재생산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게 하는 총무 부인이라고 하는 모성 담론에서 그리고 이제 결혼하지 않은 이제 그래도 이제 노동으로 착취할 수 있는 미혼 여성에게까지 이제 생각이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 여성들을 총무 부인의 담론에 모두 다 이제 포섭시켜서 전쟁에 후방에서 이 중일 전쟁 등등을 비롯한 제국주의의 전쟁을 서포트하게 한 이후에는 이제는 식민지 남성들도 징용으로 이제 끌고 뭐 근로와 전쟁 무기로 끌고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징용과 징병이라고 하는 전쟁에 가는 게 사실은 한편으로는 뭐 비자발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긴 하는데 지원병이 된다는 건 사실은 한편으로는 내가 한국 시민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명예를 얻는 것이기도 하고 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기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가족을 먹여 살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성들이 그렇게 동원된 이후에는 이제 이 미혼 여성들이 이 근로정신대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위안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노동을 할 수 있는 몸, 그게 이제 성적인 착취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그렇게 이제 일본이 전쟁에 동원을 하게 되는 맥락이 있는 거죠. 이제 근로정신대와 위안부는 다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중첩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근로정신대로 차출되어서 위안부로 경험을 하신 그런 증언들도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여성의 몸이라고 하는 게 특히 식민지 여성의 뭐 남성의 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여성의 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내 것이 아닌 거죠. 우리 지금 영화에서도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렇죠? 너의 건강은 너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영화의 소녀들을 보면 네가 아픈 것을 다 건강하게 만들어서 너의 건강이 한국 시민이 되는 첫 번째 길이다라고 하잖아요. 건강을 하는 노동할 수 있는 몸, 그 노동할 수 있는 몸들 중에서 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영화에서는 멀리뛰기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특별한 달리기나 멀리뛰기를 할 수 있는 몸이 되어야 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한 권리는 사실은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데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건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약도 먹고 알도 뭐 여러 가지 주사도 맞고 해서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한 컨트롤을 가질 수 있는 게 식민지 시대에서는 사실은 다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건 거죠. 그걸 생각해 보면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여기서도 억지로 약을 먹고 건강을 다 체크하게 되는 과정이나 이런 단계 같은 것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군대인 것 같기도 하고 기숙사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기서 스타일리시하게 보여지지만 위안소의 모습도 사실은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들이 처음에 일부들은 이제 속아서 이제 위안소까지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성병 검사를 굉장히 착취적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건강한 몸이라는 게 성병이 없는 몸이라는 게 확인되고 난 이후에야 이제 위안소에서 이제 군인들을 받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유비되는 과정들을 영화에서 이 경성학교 내에서 사실은 굉장히 거의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정확하게 더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제동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무엇을 강제라고 우리가 얘기할 것인가. 근데 이 경성학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의식 중에 하나는 말하자면 정신대와 위안부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의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게 한동안은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위안부 운동이 시작이 될 때 정신대와 섞어서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위안부로 끌려간 것이 아닌데 정신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근로정신대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여성들이 마치 위안소에 끌려간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뭐 한국의 민족주의자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후에 연구 성과들이 쌓이면서 정신대와 위안부를 구분할 수 없었던 역사적 맥락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신대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이 군대에 가고 난 다음에 공백으로서의 어떤 노동력을 여성들이 채워 넣어야 했을 때 조선 여자 근로정신대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서 꾸리게 되게 되는데 사실 실제로 일본과 그 전까지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에서 정신대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그냥 전쟁과 국가에 복무하는 공권력이 개입하는 어떤 시스템이라는 이해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대에 가자, 그러니까 정신대에 동참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공권력이 하는 징집이니까 간다라고 아무 문제 의식 없이 참여하거나 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자격을 갖춘 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참여하거나 혹은 가서 돈을 벌 수 있다거나 뭐 혹은 이제 배봉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나를 따라가면 누워서 입 벌리고 있으면 과일이 네 입으로 떨어지는데 데려다 줄게. 라는 식으로 말하자면 사기 취업의 형식으로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위안소로 가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정신대와 위안소가 식민지 조선에서는 구분되지 않았었던 시점이라는 게 있고 그랬을 때 얼마나 자발적인 참여라고 하는 게 식민지 조선 안에서 가능했는가라는 것 자체를 질문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이 교장 선생님과를 비롯해서 멀리뛰기를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나의 이제 능력을 증명해서 동경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 여성들의 어떤 노력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에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건 뭐냐면 식민지 조선의 황공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판타지가 어떻게 자발성이라는 말하자면 가면을 씌워서 강제 동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놀랍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작품이 한쪽에는 여고괴담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한쪽에는 눈길 같은 위안부 대중서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눈길을 보시면 김세론과 김향기가 연기한 두 명의 캐릭터가 위안소로 가게 되는 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엘리트 여성으로서 교육을 받아서 내가 동경에 가서 한국 시민이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김세론은 정신대에 지원을 하고요. 김향기는 납치되어 끌려가죠.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나는 곳은 빠져나갈 수 없는 위안소라는 제도 자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부분들이 한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랬을 때 아까 조 선생님이 이제 질문하신 부분 중에 중요한 건 이게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어느 공간에 갇힌 10대의 레즈비언 섹슈얼리티와 한국의 대중문화가 상상하는 위안부 서사 이미지라고 하는 소녀상의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맞닿아 있는가라고 하면 저는 성장할 수 없음의 상상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레즈비언이 됐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 소녀병기의 상상력에서도 이거 굉장히 일본의 세카이계의 전 나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년들은 쭉 성장해 갑니다. 근데 소녀들은 굉장히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병기이자 초능력자이자 아니면 뭐 우주 전사로서 계속 그 소녀시대에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방식이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 신카이 마코토의 별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어떤 식의 설정이냐면 중학생 둘이 친구인데 남자애랑 여자애랑 남자애는 파일럿밖에 못 돼요. 능력이 출중하지 못해서 지구에서나 비행기를 타는 거죠. 근데 여자애는 너무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로봇을 타고 우주로 나갑니다.
근데 여자아이가 나간 우주에서의 시간이 지구보다 한 100분의 1쯤 천천히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는 계속 어른으로 성장해서 파일럿이 되는데 여자는 계속 소녀의 몸에 갇힌 채로 우주에서 외계인들이랑 싸우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원토록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게 한국의 위안부 대중서사랑 만나는 부분은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그 소녀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있는 상태로만 상상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게 저는 소녀상의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작품에서도 결국은 소녀들은 교문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네, 그러니까 죽어서 어떻게 보면 귀향처럼 이제 나비로 그 계속 고향 집에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돌아가는 모습. 왜냐하면 이 소녀들은 이미 다 거의 고아이거나 아니면 고아인 것과 다를 바 없는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서도 부모에게 그다지 환대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죽어서 결국 집에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돌아가는 곳은 또 늘 언제나 이런 그 레즈비언 소녀 레즈비언물에서 나오는 비밀의 하원과 같은 그런 되게 안전하기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또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초인간성이라든가 아니면 흔히 늘 이야기하는 호러 장르 영화에서 물론 이제 그런 영화들이 되게 여성 혐오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느 순간 뭐 캐리나 이런 영화들처럼 이렇게 굉장히 자기의 괴물성을 막 폭발시키면서 굉장히 파괴력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사실 또 에너지를 주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굉장히 좀 너무나 소녀하게 안전하게 되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이 죽음으로 죽고 나서 비밀의 화원으로 다시 또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또 되게 안타깝기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실은 그 잠재력을 어떤 부분에서는 소녀들처럼 되게 장르 영화로서 현실화하지 못한 좀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기회를 준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은 또 물론 이제 이게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능력주의가 어디까지 지금 뻗쳐 있었나라고 하는 여전히 이제 그 시기까지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하는 뭐 기회라고 하는 어떤 단어라든가 아니면 인정 욕구라든가 이 혹은 근대 국가 혹은 어떤 국민으로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저기까지 좀 뻗쳐 있구나라고 하는 되게 엉뚱한 상상을 하게 만든 영화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관련된 자료를 보다가 되게 재미있는 거를 봤는데 이게 이런 식의 38년 이후에 총동원 체제가 굴러가기 시작하면서 학교를 어마어마하게 이제 보국대로 전환시키는 그래서 보통 이제 강제징용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군함도라든지 이렇게 해외로 갔던 방식 혹은 뭐 징집이 돼서 가미가제로 희생당하는 방식 이런 것들 떠올리지만 되게 핵심적으로는 조선 땅 자체를 병참기지로 만들려는 작업이 굴러가게 됐고 그렇게 조선 땅 자체를 병참기지로 만들려고 할 때에 이미 이제 성인 남성들이 빠져나간 그 땅에서 아이들, 학생들, 여자들이 이제 군수물자화 되기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학교가 그냥 공장화, 농장화, 그 다음에 군사기지화 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학생들이 갔는데 교육을 하지 않고 계속 근로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훈련 같은 걸 시키고 그러니까 좀 흥미롭게도 항의가 있었대요. 우리 애들 공부하러 갔는데 왜 공부 안 시키고 일 시키냐. 그러면서 일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뭐 초등학교는 중학교 올라가는 시험 봐야 되고 중학교는 또 고등학교에 좋은 고등학교 가려면 입시로 들어갔던 시절인 거잖아요. 시험 조건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슴 둘레가 좋거나 신체 능력이 좋아지면 좋은 중학교나 좋은 고등학교에 갈 수 있게 입시 제도를 바꾸니까 식민지 조선에서 사람들이 좋아하였더라. 이런 식의 이제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두루 살펴보면 사실은 이 영화가 어떻게 그 총동원,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1938년이 배경이라고 찝혀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영화 자체가 총동원 체제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레고리로 그릴 것인가를 염두에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군사지 기지화된 그 일제 강점기의 학교들이 그게 이제 국민학교의 시작이었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 학교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노동력이자 인구로서 관리했는가에 대한 이해도 사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면서 경성학교는 훌륭한 영화다. 이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어떤 갈등의 시간이 있었다. 네. 네, 생각해보면 사실 저 레즈비언 관계도 그냥 단순히 판타지가 아니라 뭐 그 박차민 선생님의 조선의 키워라고 하는 또 베스트셀러도 나와 있지만 굉장히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에 또 근거한 이야기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여성들이 있는 공간이면 늘 언제나 네, 모여있는 공간이면 늘 그런 섹슈얼리티가 당연하게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되게 좀 잘 기숙사라는 아름다운 공간이 있죠. 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우선 좀 관객분들한테 질문 받아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여기 먼저 먼저 손 들어주신, 저희 마이크를, 저 뒤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이크.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극장에서 여러 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빠르게 하면은 저도 38년도에 이제 조선의 병참화를 정확히 영화에서 드러내는 게 그 한반도에 술을 놓는 장면이 되게 그걸 직접적으로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 시기에는 남성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많은 대중 문화들에서 여성을 이제 꽃으로서 표현을 하는데 그 한반도를 벚꽃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그 사감 선생님의 죽음도 몸에다가 술을 놓는 장면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이 되게 다른 죽음들과는 다르게 좀 이질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 질문으로 약간 2015년도 이후로 상업영화에서 이제 일제를 또 많이 다루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이 영화 때문이라기보다는 뭐 암살이 흥행해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여성 이제 일제시대 이제 레즈비언 서사도 물론 이 작품이 먼저지만 또 아가씨가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영화 이후로 이제 그 많은 이제 한국 문화에서 일제시대 문화를 좀 더 다루게 된 그 변화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 심혜경 선생님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안 그래도 저희가 그 얘기를 제가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구자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함부로 저 식민지 연구를 하는 사람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 실제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여성들이 그러니까 일본 여성들뿐만 아니라 그 조선의 여성들도 실제 술을 놔가지고 진짜로 전장으로 이렇게 보내기도 했어요. 뭐 수건을 그렇게 이렇게 사쿠라를 해서 술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이제 보내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한반도로 이제 그려가지고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키랑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술을 너무너무 잘 우리 학교가 술을 너무너무 잘 놓아서 이거를 일본으로 보내면 일본에서 니네 학교가 1등이야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학교의 친구들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이제 일본으로 가서 한국 식민으로 또 유학을 시켜주는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여기 이 영화에 있는 이 우리 소녀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영화 말미에서도 봤겠지만 우리 교장 선생님과 그다음에 또 교장 선생님이 되는 모두 다 사실은 인정받고 싶고 기회를 얻고 싶고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인정을 받고 싶다. 내가 하나의 존재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걸 인증받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한국 식민이라는 국가의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되고 싶으면 우리가 만들어주마라고 해서 되게 기괴하게 나중에는 이렇게 우리 선생님에게 이렇게 한 땀 한 땀 이렇게 아름답게 해서 한국 시민으로 만들어서 보내주마라고 하는 네가 그렇게 원하면 우리가 만들어주마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보여줬던 것 같다. 굉장히 기괴하지만
욕망을 우리가 이루어주겠다라고 역설적으로 좀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또 우리가 전쟁을 염두하고 이 영화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또 어떤 이 위기의 어떤 평시와는 다른 순간이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기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회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또 전시에 이 여성들이 이 전쟁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걸 좀 다층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시민의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게 우리 영화제에서 굉장히 골고루 다양하게 여성의 여러 재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전쟁은 여성들이 대부분 일으킨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성들을 피해자로만 그렸던 재현의 서사가 상당히 많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영화에서도 전쟁이 직접적으로 그러진 않지만 이 전쟁의 시기에 여성들이 어떤 기회를 또 한편으로 생각하고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도 이 선생님들과 우리 소녀들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네, 이게 약간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어려움과 모순 같은 걸 가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굉장히 전통적이고 전근대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자유시장이 열리면서 어떻게 여성의 기회가 열리는가. 그럼 이제 나름대로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공부하면서 나는 아나코 페미니스트였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자유시장이 여성에게 열어주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기도 말하지 않을 수도 없는 어떤 어려움 같은 게 있는데 전 식민지기도 비슷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예컨대 청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장진영 씨, 고 장진영 배우가 연기를 했었던 박경원이라는 캐릭터가 있었고, 네, 이 사람이 조선 여성 최초로 비행을 했었던 여자 비행사이기도 한 거죠. 그 사람이 그 시절에 일제강점기에 비행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친일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역사를 몰라도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 개봉을 했을 때 전 영화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었는데 친일 논란에 휩싸이면서 완전 망했거든요. 그랬을 때 페미니스트로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여성들에게 가능성의 공간으로 열렸었던 일제강점기를 우린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교육의 기회를 받았었던 여성들도 있었고, 이후에 이제 그 자원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쭉 잘 먹고 잘 살았던 우파 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어려움들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가 그 신체에 술을 놓여진 사감 선생님의 그 몸을 통해서 사실 보여주는 것은 가능성이라고 우리가 믿었지만 어디까지가 가능성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지게 하는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장면이긴 한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라고 믿었던 나에게 어떤 억압된 것으로서의 기한이라고 하는 공포를 준 어떤 장면이기도 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사실 이거 저거 공포영화 클리셰잖아 피부에 이렇게 하는 거 이러고 넘어갔는데 심혜원 선생님이 짚어주시면서 좀 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답을 좀 드리자면 경성학교 이후에 식민지기를 다룬 작품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경성학교를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이 경성학교 자체가 놓여있는 맥락의 또 하나는 그 여고괴담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영화 옆에 놓여있는 또 하나의 맥락은 사실은 경성 판타지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사실은 탄력사화된 방식으로 식민지를 상상하는 팬시한 공간으로서 사실은 신자유주의화된 메트로폴리탄 로서의 경성이 드라마나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혜원 감독도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령도 사실 그래서 경성으로 가는 건데 다만 저는 제가 이혜원 감독을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영화나 드라마들에서 훨씬 드라마에서 더 그렇긴 하죠. 탄력사화 시키고 있는 것을 사실 이런 이제 경성학교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 재역사화하려고 노력한다. 실패했건 성공했건 간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 한쪽이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 지금
선생님 질문 주셔서 지금 떠오른 건 요 시기에 2010년대 중후반에 나왔던 일제강점기물이 굉장히 많죠. 뭐 암살도 있고 아가씨도 있고 귀향, 눈길, 유령, 경성학교 이런 작품들 다 그런 작품들인데 지금 와서 이 작품들을 돌이켜 보니까요. 전부 다 젠더 관점으로 역사를 다시 쓴 작품들이긴 하거든요. 그건 좀 재미있는 지점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컨대 눈길 같은 영화는 위안부 대중 위안부 서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페미니즘의 인식론이 아니었으면 거의 불가능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귀향이라는 영화가 훨씬 성공하긴 했지만 귀향이 어떻게 보면 그 성폭력이란 그 순간 자체만을 여성의 고통으로 그리는 방식으로 10대 여성들의 벌거벗은 신체를 스크린에 막 던지면서 구해주지 못해 미안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남성 중심적인 민족주의를 강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눈길은 훨씬 더 그런 괴물화된 일본인을 넘어서 위안소 제도 자체를 다룬 놀라운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눈길 같은 경우는 일본군의 얼굴을 막 보여주기보다는 위안소 제도를 재현하려고 노력해요. 군표, 이름표, 그다음에 프레임 안, 그러니까 창문 안에서의 일본군의 모습 이런 것들은 사실은 페미니즘 이후에나 가능했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아가씨 같은 작품도 그렇죠. 정확하게 식민지 남성성에 대한 비평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여성에 대한 포르노그래피적 이미지와 여성 신체를 교환하는 방식이 제국 남성과 식민지 남성 사이의 공모를 가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레즈비언 둘이 이걸 다 뒤집어 엎으면서 하정우가 자지라도 지키고 죽어서 다행이야 뭐 이런 박찬욱이 아니면 쓸 수 없는 낯뜨거운 대사 같은 것도 이제 쓰면서 나오게 되는 그래서 그 지점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혜영이나 박찬욱 같은 남성 감독들이 어떻게 젠더 관점을 역사에 다시 넣으려고 하는가 특히 박찬욱 같은 경우는 반성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간에. 네, 제가 평소라면 절대 보지 않았을 장르인데 영화제 덕분에 또 좋은 영화랑 이야기 듣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 상징과 장르에 대한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요. 그 연덕이 주란에게 이렇게 사탕을 물려주는 씬이 나오는데 그게 유독 되게 크고 빨갛고 한데 뭔가 그걸 어떤 상징으로 좀 해석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장르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냥 관심이 적은 장르라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최근에 좀 한국에 공포 영화가 많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는데 혹시 그게 맞는지 맞다면 왜 그런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뭔가 잘못된 소품 설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아름답지도 않고 섹시하지도 않은 어떤 설정이어서 근데 서희 선생님 공포영화 대가십니까? 얘기해 주실까요? 공포영화 왜 망했나? 네. 아니 근데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난 게 심혜경 프로가 석사 논문을 SF로 썼고요. 제가 석사 논문을 공포영화로 썼거든요. 우리 되게 어울리는 영화를 골랐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했는데 공포영화가 망한 이유는 전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산업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들이 장편 데뷔할 때 작은 예산으로 사실 똔똔치기 되게 쉬운 장르가 공포여서 공포영화 좋아하지 않는 감독들한테 막 데뷔작으로 제작사가 떠넘기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15년쯤 전인데요.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로 모든 장르가 다 그렇지만 공포는 공포에 미친 사람이 만들어야지 재밌거든요. 말리그넌트 이런 거 영화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제임스 완 이런 사람이 만들어야 재미있는 영화 나오는데 억지로 만들자니 만든 사람도 무섭겠죠. 그래서 좀 안 무서워지는 게 아닌가가 한 축에 있고요. 사실 비평하는 입장에서는 공포영화가 왜 무서운지 비평 담론적으로 다 너무 규명이 돼버려서 예컨대 뭐 억압된 것의 귀환이어서 이성의 중심적이고 비장애의 중심적이며 자본주의적인 사회가 어떻게 레즈비언이나 트랜스젠더나 노동자나 혹은 외국인들을 괴물로 만들어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가? 사실은 이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이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괴물이지 뭐 이런 식의 설명을 다 해버리고 나서 더 이상 귀신이 안 무섭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료 시민으로서 우리 이해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공포가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사실 남은 설정은 사실은 사운드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점핑 스퀘어밖에 안 나와서 네 요즘에 잘 안 된다. 첫 번째. 와, 그리고 뭐 그것도 있잖아요. 뭐 우리 또 뭐 곡성을 비롯한 또 네, 스타일리시한 또 아주 뭐랄까 멋이 중. 장르가 그것도 이제 그것도 코믹하게 오히려 그런 대사 같은 것도 머시중한테도 이렇게 전유가 되어버리는데 어쨌든 그런 감독들이 또 남아있고 또 일부 해외에서 들어오는 특별한 감독의 특별한 어떤 작품들이 또 굉장히 각광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또 뭐 태국 영화들 중에도 일부도 굉장히 매니아를 양산하는 것들이 있고 또 컨저링류의 동양과 서양을 이미 다 이렇게 아름답게 버무려가지고 스타일리시하게 뭐 악의 개념을 동서양을 굉장히 다 잘 버무려가지고 장르와 특정한 어떤 그런 감독들이 좀 존재하는 거고 그들의 작품은 계속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감독이 마이크 플래너건의 넷플릭스 작품들인데 네 그만하라고 하셔가지고요. 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와, 사실 사탕 얘기도 사실 저희도 하긴 했거든요. 저희만 이제 사실은 저희는 뭐 우리끼리 말도 비속어를 섞어가면 별로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성의적으로 읽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또 꼭 주란이가 꼭 저길 주잖아요. 주란이가 명덕이야. 이게 꼭 이게 먹으라고 줄 수도 있고 꼭 넣어주잖아요. 그죠? 약간 성의적으로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별로다 이렇게 또 빨간 거를 또 굳이 그렇게 넣어서 별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또 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모든 영화가 이 영화에 다 들어있거든요. 너무 매트릭스 같다. 또 한편으로는 이 어웨이큰을 깨어나게 하는 야 이거 다 가짜다. 빨간 약이라고? 이거 다 가짜. 너 깨어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약간 우리 그 트리니티처럼 가이던스 그러지 말자. 이렇게까지 어쨌든 그러니까 이 설정은 별로다라고 이렇게 약간 공의했던 것 같아요. 이건 이 사탕 왜 주냐? 그렇게 큰 걸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보영 얼굴이 작아서 더욱더 예뻐 보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가 딱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으려고 하는데요. 네. 시간이 네, 저기 네. 끝에 이쪽 다시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빨리 마이크를 초스피디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을 조금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영화가 뭘 의미하는지 중반, 후반까지 갈 때까지 감을 못 잡겠던데요. 아까 말씀 중에 뭐 호러 영화, 뭐 괴담, 뭐 이런 이야기 하셔서 그런 쪽으로 설정이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제가 내일 거 하고 또 일요일 날 오후 끝까지 제가 예약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오늘 같이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보러 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쟁과 여성 영화제잖아요. 그리고 위안부 문제, 전쟁과 여성, 젠더 관련 이런 제목이라서 굉장히 관심각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이 영화를 보러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몇몇 사람한테도 돌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이 영화 산업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영화 산업의 진보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긴 한데 이 제목을 빌려 써가지고 새로운 각색을 하는 듯한 제목을 좀 훔쳐가지고 온다고 할까? 저는 느낌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거나 고무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영화를 보고 제가 해석한 게 비슷하기라도 바라는 의미에서 저는 그 일본이 젊은 학생 여자아이들을 데려가서 생체 실험을 해서
전쟁 병기라고 지금 저기 나와 있는데 군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한국 여성 애들 젊은 애들을 그 일본의 전쟁 병기로 쓰려고 저런 생체 실험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대충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저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그 굉장히 제목은 무겁거든요. 무겁고 역사적이고 또 분개하는 우리나라 여성들이나 이런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이 문제를 크게 여기는 그런 제목들인데 영화는 그렇지가 않아 가지고 내일 하는 영화도 이런 식으로 할 건가? 모레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약간 들어가지고요. 제가 그 생체 실험을 해서 이상하게 해가지고 소녀들이 막 괴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래 좋다 그러면은 너네들이 우리를 이렇게 이용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복수하겠다. 그런 식으로 끝내는 설정인가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저의 이해가 영화를 좀 이해하는데 위로가 되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했다면 저 무거운 제목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좀 죄송합니다만 너무 솔직한 제가 느낀 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영화가 더 발전하려면 좀 더 그렇게 그런 감정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손 선생님이 짧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당연히 들어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한 것인데 이 영화가 그래서 무기력하게 맨 마지막에 죽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저희 셋이도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물론 굉장히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이렇게 당신들이 우리를 이용했으니 우리가 파이트백 하겠다라고 끝난다면 그건 우리의 환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착취당하고 성노예화가 됐었고 그 이후로 우리가 지나왔었던 이 탈식민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재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생님 영화 해석하신 것과 제가 해석한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처음 영화제 시작하는 작품으로 그래서 해석의 묘를 보여주기 위한 작품이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이후의 작품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작품은 훨씬 더 진지하게 전쟁과 여성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젠더화된 군사주의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장르 영화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틀지 못할 영화를 틀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 기획 안에서 경성학교를 다시 재의미를 부여하는 것, 해석하는 것이 비평가로서의 작업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장르 영화나 판타지가 사실 오히려 더 다양하고 좀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영화를 골랐던 거고요. 저희 사실 1시간 조금 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같이 자리에 함께 끝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화들도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